시장이 폭락하면 당신의 돈은 어디로 가는 걸까요? 뉴스를 켰더니 오늘 코스피 급락, 시가총액 수십조 증발이라는 자막이 화면을 가득 채웁니다. 아나운서의 목소리는 침착하지만 그 눈빛은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큰일 났다고. 스마트폰을 열어 증권 앱을 확인합니다. 파란 숫자들이 화면을 도배하고 있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빨간 숫자였는데 통장 잔고처럼 느껴졌던 그 숫자가 지금은 마치 모래성처럼 무너지고 있습니다. 그 순간 당신의 머릿속에 무슨 생각이 떠오릅니까? 더 떨어지기 전에 팔아야 하나? 이러다 전부 날리는 거 아닌가? 역시 주식은 도박이야. 이런 생각들이 머릿속을 가득 채우지 않습니까? 그 불안감, 이해합니다. 그 손이 떨리는 느낌, 압니다. 평생 모아온 돈이 눈앞에서 줄어드는 것을 보는 그 공포는 결코 작은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여기서 딱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그 순간 당신은 올바른 판단을 하고 있었습니까? 아마 아니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그 순간 당신을 움직인 것은 논리가 아니라 공포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공포가 바로 당신의 돈을 다른 사람의 손으로 넘겨주는 스위치가 됩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공포, 처음 느껴본 겁니까? 아마 아닐 겁니다. 시장이 흔들릴 때마다 똑같은 공포가 찾아오고 똑같은 생각이 들고 그리고 많은 경우 똑같은 실수를 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우리 뇌가 원래 그렇게 설계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인간의 뇌는 손실을 이익보다 2배 이상 크게 느낍니다. 심리학자들은 이것을 손실회피 편향이라고 부릅니다. 100만 원을 버는 기쁨보다 100만 원을 잃는 고통이 2배 더 크게 느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성적으로 생각하면 기다려야 할 순간에 감정적으로 행동해서 팔아버립니다. 이것은 의지의 문제가 아닙니다. 뇌의 구조 문제입니다. 그러니 자책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그 구조를 이해하고 대비해야 합니다. 제가 오랫동안 시장을 연구하면서 가장 충격적으로 느꼈던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시장이 폭락할 때마다 가장 큰 손해를 보는 사람은 가장 가난한 사람이 아닙니다. 가장 겁이 많은 사람입니다. 부자와 가난한 사람의 차이는 정보의 양이 아닙니다. 판단력의 차이도 어느 정도 있지만 그보다 더 본질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바로 공포 앞에서 어떻게 행동하느냐입니다. 시장이 폭락하면 수십조, 수백조 원이 사라진다고 합니다. 그 돈은 도대체 어디로 갔을까요? 은행 금고 어딘가에 쌓여 있을까요? 누군가 몰래 챙겨 해외로 도망갔을까요? 아니면 정말로 허공에 증발한 걸까요? 이 질문에 제대로 답하려면 먼저 주식이 무엇인지부터 정확하게 이해해야 합니다. 주식이란 지금 이 순간 사람들이 그것에 매기는 가격표입니다.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닙니다. 여러분 집을 생각해 보십시오. 몇 년 전에 부동산에서 지금 이 집은 8억 원짜리입니다 라고 했다고 칩시다. 기분이 좋았을 겁니다. 그런데 올해 다시 가봤더니 요즘 시장이 안 좋아서 한 6억 원 정도밖에 안 됩니다 라고 합니다. 그 순간 여러분 통장에서 2억 원이 빠져나갔습니까? 아닙니다. 아무것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집은 그 자리에 그대로 있습니다. 변한 것은 오직 하나. 지금 이 순간 사람들이 그 집에 매기는 가격표 숫자뿐입니다. 주식도 똑같습니다. 어떤 회사의 주식이 어제는 10만 원이었는데 오늘 7만 원이 됐다면 3만 원이 사라진 것이 아닙니다. 단지 오늘 사람들이 그 주식을 7만 원짜리라고 판단하고 있을 뿐입니다. 그 판단이 내일 바뀌면 다시 10만 원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이 폭락할 때 수십조 원이 증발했다는 표현은 정확하지 않습니다. 정확한 표현은 이것입니다. 수십조 원어치의 가격표 숫자가 낮아진 것입니다. 돈이 없어진 것이 아니라 평가액이 내려간 것입니다. 그런데 왜 언론은 항상 증발했다, 사라졌다는 표현을 쓸까요? 왜냐하면 그 표현이 더 극적이고 더 많은 사람이 클릭하고 더 많은 광고 수익이 나기 때문입니다. 공포는 팔립니다. 그러나 공포가 팔린다는 사실이 그 공포를 진실로 만들지는 않습니다. 뉴스 헤드라인이 여러분의 판단을 대신하게 두지 마십시오. 그렇다면 그 돈은 실제로 어디로 갔을까요? 돈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돈은 이동합니다. 겁에 질린 사람들이 주식을 팔 때 그 주식을 사는 사람이 반드시 있습니다. 누군가는 팔고 누군가는 삽니다. 시장은 항상 그렇게 작동합니다. 파는 사람 없이는 살 수 없고 사는 사람 없이는 팔 수 없습니다. 폭락장에서 팔기로 결정한 사람은 나는 손해를 보더라도 지금 나가겠다는 선택을 합니다. 그리고 그 반대편에서 사기로 결정한 사람은 나는 이 가격이 싸다고 생각한다는 선택을 합니다. 그 두 선택 사이에서 돈이 이동합니다.
공포에 질린 사람의 손에서, 냉정한 사람의 손으로.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시장 폭락은 마치 대규모 세일 행사와 같습니다. 백화점에 갑자기 불이 났다는 소문이 돌아서 사람들이 들고 있던 물건을 마구 집어 던지며 뛰쳐나가는 상황을 상상해 보십시오. 어떤 사람은 10만 원짜리 코트를 그냥 바닥에 던지고 뛰어나갑니다. 그때 냉정하게 그 코트를 주워서 나오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10만 원짜리 코트를 공짜로 얻었습니다. 이것이 그냥 비유가 아닙니다. 역사 속에서 실제로 반복된 이야기입니다. 세 가지 사례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1997년 한국 IMF 외환 위기입니다. 그때를 기억하시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아니, 기억하고 싶지 않으신 분들도 있을 겁니다. 대기업들이 줄줄이 쓰러졌습니다. 하루아침에 직장을 잃은 사람들이 거리로 쏟아졌습니다. 가장이 직장을 잃고 가족이 무너지는 이야기가 뉴스에 매일 나왔습니다. 코스피는 한때 280포인트 아래까지 떨어졌습니다. 지금의 5,500포인트와 비교하면 상상조차 하기 어려운 숫자입니다. 전 국민이 금 모으기 운동에 나섰고 결혼 반지와 돌반지를 내놓는 장면이 TV 화면을 가득 채웠습니다. 그 암흑 같은 시기에 주식을 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당시에는 미친 사람 취급을 받았습니다. 나라가 망한다는데 주식을 사다니 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 어떻게 됐습니까? 코스피는 2000년대 중반까지 가파르게 회복했고 그 시기에 주식을 보유하고 있던 사람들은 수십 배의 수익을 경험했습니다. 나라가 망할 것 같던 그 순간이 돌아보면 역사상 가장 큰 매수 기회였습니다. 그 당시 팔았던 사람들의 돈은 어디로 갔을까요? 공포를 버티고 사들인 사람들의 손으로 이동했습니다. 두 번째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입니다. 미국에서 집값이 오르자 은행들이 너도나도 대출을 해줬습니다. 갚을 능력이 없는 사람에게도 집을 사라고 돈을 빌려줬습니다. 그 대출을 묶어서 복잡한 금융상품으로 만들어 전 세계에 팔았습니다. 그리고 그 집값이 떨어지기 시작하자 도미노가 쓰러지기 시작했습니다. 리먼 브라더스라는 당시 미국 4위 투자은행이 2008년 9월에 파산을 신청했습니다. 150년 역사의 거대한 은행이 하루아침에 무너진 것입니다. 전 세계가 얼어붙었습니다. 한국도 직격탄을 맞았습니다. 코스피는 2007년 2000포인트를 넘어섰다가 2008년 말에는 900포인트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반토막도 아니고 반의 반토막이 난 것입니다. 언론은 매일 더 떨어진다고 했습니다. 전문가들도 바닥이 어딘지 모르겠다고 했습니다. 그 공포 속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손해를 확정지으며 팔고 나왔습니다. 그런데 2009년 3월 시장은 바닥을 찍고 올라오기 시작했습니다. 아무도 그것이 바닥인지 그때는 몰랐습니다. 그냥 조금씩 올라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후 10년 동안 전 세계 주식시장은 역사상 가장 긴 상승장을 만들었습니다. 미국 S&P 500 지수는 2009년 3월 저점 대비 10년 만에 400% 이상 올랐습니다. 4배가 넘게 오른 것입니다. 2008년에 공포에 질려 팔았던 사람들은 그 400% 상승을 단 한 푼도 누리지 못했습니다. 반면 그때 팔지 않고 버텼거나 오히려 더 산 사람들은 그 10년의 상승을 온전히 가져갔습니다. 돈은 사라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겁쟁이의 손에서 인내심 있는 사람의 손으로 이동했을 뿐이었습니다. 세 번째는 2020년 코로나 폭락입니다. 이건 여러분도 생생하게 기억하실 겁니다. 2020년 2월부터 3월 사이 불과 한 달 만에 전 세계 주식시장이 30에서 40% 폭락했습니다. 코스피도 3월 중순에 1400포인트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전염병으로 전 세계가 봉쇄되고 공장이 멈추고 항공기가 서고 식당이 문을 닫았습니다. 경제가 완전히 멈추는 것 아니냐는 공포가 전 세계를 덮었습니다. 그때 제 주변에도 팔아버린 분들이 여럿 있었습니다. 한 분은 이건 2008년하고 다르다. 이번엔 진짜 경제 자체가 무너진다고 했습니다. 그분은 가진 주식을 전부 팔고 현금으로 들고 있었습니다. 반면 다른 한 분은 오히려 그때 퇴직금 일부를 추가로 넣었습니다. 주변에서 다들 만류했습니다. 그런데 그분은 조용히 웃으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좋은 물건이 세일하는데 왜 안 삽니까? 결과는 어땠을까요? 코스피는 2020년 3월 저점에서 불과 6개월 만에 폭락 이전 수준을 완전히 회복했습니다. 그리고 1년 후인 2021년 초에는 3200포인트를 넘어서며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팔았던 분은 회복을 전부 놓쳤고
버텼거나 더 산 분은 그 상승을 고스란히 가져갔습니다. 3번의 폭락, 3번의 공포, 그리고 3번의 회복. 역사는 같은 이야기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매번 똑같이 놀랍니다.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 그 폭락이 일어나는 순간에는 항상 이번엔 다르다는 느낌이 들기 때문입니다. IMF 때도 그랬고, 2008년에도 그랬고, 코로나 때도 그랬습니다. 그 느낌 자체가 공포의 산물입니다. 시장이 폭락할 때 진짜로 심각한 손해를 보는 경우는 언제일까요? 3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공포에 질려서 싼 값에 파는 경우입니다. 이 경우 손해는 100% 본인의 선택입니다. 강요한 사람이 없습니다. 공포가 강요했을 뿐입니다. 두 번째는 빚을 내서 투자한 경우입니다. 내 돈 100만 원에 은행 돈 900만 원을 빌려서 1000만 원 어치를 샀다고 칩시다. 주식이 30% 떨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은행은 담보가 줄었으니 돈을 갚거나 추가로 보증금을 내세요 라고 요구합니다. 이것을 마진콜이라고 합니다. 그 요구를 받은 사람은 팔고 싶지 않아도 팔아야 합니다. 강제로 팔게 됩니다. 이것이 시장 폭락을 더욱 심하게 만드는 구조입니다. 한 사람이 강제로 팔면 가격이 더 떨어지고, 가격이 더 떨어지면 또 다른 사람이 강제로 팔게 되고, 그 악순환이 계속 돌아갑니다. 2008년 금융위기가 그렇게 깊어진 것도 바로 이 구조 때문입니다. 전 세계 대형 투자은행들이 엄청난 빚을 끌어다 투자했고, 시장이 조금만 흔들리자 강제 매도가 줄줄이 터졌습니다. 한 도미노가 쓰러지자 옆에 도미노가 쓰러지고 그 옆에 도미노가 또 쓰러지는 것처럼요. 3번째는 당장 그 돈이 필요한 경우입니다. 내년에 자녀 대학 등록금을 내야 하는데 그 돈이 전부 주식에 들어가 있다면 어떻겠습니까? 주식이 반토막이 났을 때 팔 수밖에 없습니다. 기다릴 여유가 없으니까요. 이것은 투자의 문제가 아닙니다. 자금 설계의 문제입니다. 쓸 시점이 정해진 돈을 주식에 넣는 것 자체가 처음부터 잘못된 것입니다. 이 3가지 경우가 아니라면 시장 폭락은 여러분에게 종이 위의 숫자가 바뀌는 것에 불과합니다. 진짜 손해가 아닙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 번째는 진짜 손해와 가짜 손해를 구분하는 것입니다. 주식이 30% 떨어졌습니다. 당신은 손해를 본 것입니까? 아직 아닙니다. 팔지 않았다면 그것은 진짜 손해가 아닙니다. 종이 위에 숫자가 바뀐 것뿐입니다. 경제학에서는 이것을 미실현 손실이라고 합니다. 아직 실현되지 않은 손실입니다. 팔아야 비로소 손실이 실현됩니다. 집값 이야기를 다시 떠올려 보십시오. 집값이 오르고 내려도 그 집에서 계속 사는 사람에게는 실질적인 변화가 없습니다. 집을 팔아야 그 시점의 가격이 의미를 갖습니다. 그런데 왜 집은 버티면서 주식은 못 버티는 걸까요? 집은 매일 가격이 화면에 뜨지 않기 때문입니다. 주식은 1초마다 가격이 바뀌고 그 숫자가 매 순간 여러분의 눈앞에 보입니다. 그 차이가 감정을 흔드는 것입니다. 그러니 증권 앱을 열어서 빨간 숫자를 봤을 때 그 숫자를 당신의 손해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오늘 기준으로 누군가가 그것에 매긴 가격표일 뿐입니다. 내일 그 가격표는 바뀔 수 있습니다. 진짜 손해와 가짜 손해를 구분하지 못하면 가짜 손해를 피하려다 진짜 손해를 만듭니다. 두 번째는 돈의 흐름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폭락장에서 돈은 어디로 갑니까? 크게 2곳으로 갑니다. 하나는 현금입니다. 사람들이 주식을 팔고 현금을 보유합니다. 또 하나는 안전자산입니다. 채권, 금, 달러 같은 것들입니다. 실제로 큰 폭락이 올 때마다 금값이 오르고 달러가 강해지는 것을 보셨을 겁니다. 그것이 바로 이 흐름입니다. 주식시장에서 빠져나온 돈이 안전한 곳으로 피신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 그 돈이 결국 다시 돌아온다는 사실입니다. 공포가 가라앉으면 현금을 들고 기다리던 사람들이 다시 주식을 삽니다. 싸진 주식을 사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폭락 이후에는 대부분 큰 반등이 옵니다. 역사적으로 모든 큰 폭락 뒤에는 반드시 회복이 있었습니다. 물론 그 시간이 6개월이 될 수도 있고 3년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기다릴 수 있는 사람에게 그 시간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이것을 이해하면 폭락장이 두렵지 않습니다. 아니 오히려 기회로 보이기 시작합니다. 좋은 회사의 주식이 갑자기 50% 세일 중이라면 그것이 두려운 일입니까? 반가운 일입니까? 물론 모든 폭락이 반등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회사는 정말로 망합니다. 그래서 분산 투자가 중요합니다. 한 바구니에 달걀을 다 담지 말라는 그 오래된 말이 여기서도 적용됩니다. 개별 회사보다는 시장 전체를 추종하는 인덱스 펀드가 이런 관점에서 안전합니다.
한 회사는 망해도 시장 전체는 장기적으로 우상향해 왔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는 자기 자신을 관리하는 것입니다. 시장은 관리할 수 없습니다. 어떤 천재도 시장이 내일 오를지 내릴지 정확히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자기 자신은 관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만으로 충분합니다. 당장 필요한 돈을 주식에 넣지 마십시오. 6개월에서 1년치 생활비는 항상 현금으로 보유하십시오. 그래야 주식이 반토막 나도 팔아야 할 이유가 없습니다. 기다릴 수 있는 사람이 이깁니다. 이 단순한 원칙 하나만 지켜도 폭락장에서 여러분의 행동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빚을 내서 투자하지 마십시오. 빚은 기다릴 권리를 빼앗습니다. 투자에서 시간은 가장 강력한 무기입니다. 그런데 빚은 그 무기를 손에서 빼앗아 갑니다. 내 돈으로 투자한 사람은 폭락해도 기다릴 수 있습니다. 빌린 돈으로 투자한 사람은 폭락하면 강제로 팔아야 합니다. 스마트폰 증권 앱을 너무 자주 열지 마십시오. 이건 약간 우스운 이야기처럼 들릴 수 있습니다만 진담입니다. 매일 잔고를 확인하면 단기적인 변동에 감정이 흔들립니다. 장기 투자자에게 단기 변동은 노이즈입니다. 그 노이즈에 반응하는 것이 바로 실수의 시작입니다. 저는 주식 계좌를 일주일에 한 번 혹은 한 달에 한 번 확인하는 것을 권합니다. 처음에는 불안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불안함에 익숙해지는 것 자체가 훈련입니다. 아마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그런 말은 쉽게 하는 거예요. 폭락하는 걸 보면서 아무것도 안 할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저는 그 돈이 전 재산인데요. 맞습니다. 그 불안감은 진짜입니다. 그 공포는 당연한 감정입니다. 저도 그것을 부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짚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문제는 시장이 폭락하는 것이 아닙니다. 문제는 폭락했을 때 당신이 어쩔 수 없이 팔아야 하는 상황에 놓여 있다는 것입니다. 폭락은 막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폭락했을 때 내가 팔 수밖에 없는 상황은 막을 수 있습니다. 그 준비를 미리 해두는 것, 그것이 진짜 전략입니다. 또 이런 분들도 있습니다. 저는 투자를 잘 모릅니다. 뭘 사야 할지도 모르고 언제 팔아야 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니 그냥 은행 예금이 낫지 않겠습니까? 이 말도 이해합니다. 그러나 여기서 기회비용을 생각해 보십시오. 은행 예금 금리가 연 3%라고 합시다. 물가 상승률이 연 3%를 넘는다면 은행에 넣어두는 것은 안전한 것이 아닙니다. 가만히 있는 동안 돈의 가치가 줄어드는 것입니다. 투자의 반대가 안전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도 하나의 선택이고 그 선택에도 비용이 따릅니다. 또 이런 분들도 있습니다. 지금 당장 먹고 살기도 바쁜데 무슨 투자 이야기입니까? 여유가 없어요. 이 말도 틀리지 않습니다. 실제로 많은 분들이 그 상황에 있습니다. 문제는 여유가 없는 것이 아닙니다. 문제는 여유가 생겨도 준비가 안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갑자기 목돈이 생겼을 때, 시장이 폭락했을 때, 기회가 왔을 때, 그 순간에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 모르는 것이 진짜 문제입니다. 지식은 기회가 왔을 때 비로소 힘을 발휘합니다. 여유가 없어도 지식은 지금 쌓을 수 있습니다. 이 지점에서 저는 더 본질적인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돈을 어떻게 투자하느냐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여러분 자신의 가치입니다. 경제학에는 이런 원리가 있습니다. 소득은 개인의 시장 가치 수준을 벗어나지 않는다. 쉽게 말하면 내가 시장에서 얼마짜리 사람이냐가 내 소득을 결정한다는 뜻입니다. 주식 투자를 잘하면 돈을 불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강력한 방법은 여러분 자신을 불리는 것입니다. 자신의 능력을 키우고 지식을 쌓고 시장에서 더 희소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희소성은 경제학의 핵심 원리입니다. 희소한 것은 가격이 높습니다.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을 하는 사람과 아무나 할 수 없는 일을 하는 사람의 소득 차이가 왜 납니까? 바로 희소성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지금 어떤 희소성을 갖추고 있습니까? 시장에서 당신은 얼마짜리 사람입니까? 이 질문이 불편하다면 그것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신호입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나이가 들수록 이 질문이 더 무겁게 느껴집니다. 젊을 때는 시간이 있으니 언제든 바꿀 수 있다는 생각이라도 있습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수록 지금 와서 뭘 바꾸겠어 라는 생각이 찾아옵니다. 그 생각이 가장 위험합니다. 그 생각이 사실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새로운 기술을 배우고
새로운 분야에서 가치를 만들어내는 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들과 여러분의 차이는 능력이 아닙니다. 그 생각을 가졌느냐, 갖지 않았느냐입니다. 저는 이렇게 결론 내렸습니다. 무엇을 가지느냐보다 무엇이 되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주식 계좌의 숫자를 키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먼저 당신이라는 사람의 가치를 키우는 것이 더 근본적인 부의 전략입니다. 성공은 쫓아다니는 것이 아닙니다. 끌어당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끌어당기는 힘은 여러분이 어떤 사람이 되느냐에서 나옵니다. 폭락장에서 냉정하게 버틸 수 있는 사람, 기회를 기회로 볼 수 있는 사람, 장기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것은 타고나는 것이 아닙니다. 배우고 훈련하면 됩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폭락장은 언제나 다시 옵니다. 지금까지도 그랬고 앞으로도 그럴 것입니다. 10년에 두세 번은 반드시 큰 폭락이 옵니다. 그것은 막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때 여러분이 어떻게 행동할 것인가는 지금 이 순간부터 결정할 수 있습니다. 폭락이 왔을 때 또 왔구나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과 이번엔 진짜 끝이다라고 패닉하는 사람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바로 준비입니다. 폭락이 오기 전에 이미 그 상황을 머릿속에서 한 번이라도 생각해 본 사람은 실제로 그 상황이 왔을 때 흔들리지 않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그 준비가 되길 바랍니다. 내일부터 무엇을 하시겠습니까? 거창한 것을 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딱 3가지만 하십시오. 증권 앱을 열 때마다 스스로에게 물으십시오. 나는 지금 공포 때문에 이것을 확인하고 있는가? 아니면 판단을 위해 확인하고 있는가? 그 질문 하나가 충동적인 매도를 막아줍니다. 처음에는 어색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질문을 반복하는 것 자체가 여러분의 투자 습관을 바꾸는 시작입니다. 비상금을 만드십시오. 6개월치 생활비를 현금으로 보유하는 것을 목표로 하십시오. 지금 당장 전부 만들 수 없다면 오늘부터 조금씩 시작하십시오. 그 비상금이 여러분에게 폭막장에서 기다릴 권리를 줍니다. 기다릴 수 있는 사람이 결국 이깁니다. 그것은 역사가 증명합니다. 자신에게 투자하십시오. 책 한 권, 새로운 기술 하나. 주식시장은 내일 오를 수도 내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오늘 쌓은 지식과 능력은 아무도 빼앗아 가지 못합니다. 그것이 가장 안전한 투자입니다. 시장 폭락은 재앙이 아닙니다. 준비된 사람에게는 기회입니다. 그리고 그 준비는 폭락이 오기 전에 해야 합니다. 불이 나고 나서 소화기를 사러 가면 늦습니다. 다음번 폭락이 왔을 때 여러분이 공포에 질려 팔아넘기는 사람이 될 것인지 아니면 냉정하게 기다리거나 오히려 사들이는 사람이 될 것인지는 오늘 이 자리에서 결정됩니다. 돈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돈은 이동합니다. 그리고 그 이동의 방향은 여러분이 결정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됐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